이번에 약간의 이 쌍바닥 패턴이 아니라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그런 W자형으로 해서 시장이 이번 조정을 이제 탈피할 거라고 보거든요. 탈피할 거라고 보는데 그 두 번째 엉덩이가 언제 나올까? 그게 9월 16일 날 FMC 회의가 있고 추석도 전이고 이번에도 7월 달이 원래는 퀀터적으로 보면 7월이 그렇게 빠지는 달은 아닌데 그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창신 메모리 상장이 7월 27일, FMCA가 7월 29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 금리 인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7월 달을 뭐 마이너스 한 15% 정도 이렇게 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9월 초가 약간의 또 이 수급이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이번 위기는 위기를 관리하자는 위기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지난 5월, 6월은 계속 7, 8, 9에 있어 15%에서 20% 조정 올 것 같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위기에 대비하자는 위기였었고 이번에 얘기하는 9월은 요렇게 위기처럼 보이는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어떤 섹터가 제일 강한가 그 공격적인 관점에서 이번 위기를 바라봐야 돼요.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위기의 형태가 조금 전에 태국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엔캐리 트레이더 미국하고 일본하고 공조하면서 엔화 가치를 지금 강세로 보내려고 하니까 근데 강세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약세로 가지 않게 막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시장이 밀릴 때마다 이거 왜 밀리나요? 하면 옛날에 블룸버그나 이런 기자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면 그냥 일시적인 이거는 테크니컬 조정인데 굳이 전화 와서 이번 조정은 뭡니까? 뭐 이유를 막 얘기해 주기를 바라더라고. 그러면 그럴싸한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엔캐리 트레이더가 이거 탄산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우리 소 박사님 아시잖아. 그러면 이 블룸버그 기자가 또 그걸 막 써요. 적으면서 누가 얘기했냐? 1조 그러니까 그때 1조 이상 운용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달러로 환산해 가지고 뭐 1,500억 달러를 운용하는 한국의 뭐 박세익이라는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악재처럼 보이는 것들이 나오면서 또 막 흔들어 댈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공격을 하기 위한 관점으로 시장의 조정을 바라봐야 되고 이 조정의 제일 센 놈은 뭔가 그 관점에서 이번 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은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확산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다양한 이제 섹터들이 올라왔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빨간 네모로 해놓은 OCI 홀딩스와 이 하나솔루션에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특징주로는 태양광 기업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주간 수익률 탑 10 안에 OCI 홀딩스하고 하나솔루션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OCI 홀딩스가 무려 43.19%나 올랐고요. 하나솔루션도 32.94%가 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번 주에 이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많은 뉴스들이었는데요. 8월 5일 날 트럼프가 폴리실리콘에 15% 관세 조치를 한다고 했고요. 8월 7일에는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태양광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수익 금지 수준의 페널티를 받게 됐고요. 한국은 15% 관세 대상인데 싶은데 미국 현지의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면 또 232조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하나크셀의 경우는 관세를 비껴가는데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제거되니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이제 머스크 형님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3년 내 100기가와트급 태양광 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니는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폴리실리콘을 연간으로 4만 톤 필요한데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거 폴리실리콘에 그 병목이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아시다시피 병목 하면은 또 찾아오는 게 언제나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병목이 좀 반갑기도 하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쓸데있는 주식 잡박사전이라고 해서 아이스 주잡이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그 미국 주정부 규제에 따른 청정 전력 의무화, 무역 확장법 232조, 최저 수입 가격제, FEOC를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워싱턴주 등 주요 주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친환경 전력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의 80%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꼭 조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인데, 솔직히 판단이면 그냥 트럼프 마음이잖아요. 트럼프가 이거 위협된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위협인 거니까, 아무튼 폴리실리콘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하니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요. 최저 수입 가격제는 지정된 원자재와 부품이 정해진 기준 가격 아래로 미국 시장에 수입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중국 기업들의 저가 덤핑 공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최저 수입 가격제 덕분에 한국 태양광은 녹았습니다. 그리고 FEOC는 해외 우려기관 규제인데, 미국이 지정한 우려국가, 뭐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국가들이 대상이고요. 주 타겟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겠죠. 그래서 중국 지분의 25% 이상이 포함되거나 중국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급망 제품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안 주겠다, 완전히 제외하겠다, 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노동금지법이랑 또 결합이 되면서 이 공급망 중에 중국 지분이나 뭐 위구르 원료가 1%라도 얽혀 있으면 세제 혜택 박탈, 통관 보류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 한국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결국에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장기 공급 계약 의무화, 연간 전력의 80% 이상을 신규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라고 법제화를 했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태양광 발전단지 및 ESS를 동시에 건설하는 에너지파크 직결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태양광과 ESS일까요? 1년에서 2년 내 구축이 가능하고요. ESS로 24시간 공급이 가능합니다. 장기 전력 계약을 체결해서 전력비 절감 효과도 가져갈 수 있고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아리백과 ESG 달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조금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잖아요. 저희 복부장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요. 그 한쪽 편에 태양광 발전도 만들고요. 또 한쪽 편에 ESS 단지도 만들어서 저렇게 그냥 테마파크처럼 아주 이쁘고 멋지게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이제 중국산 그 태양광 제재 덕분에 한국은 반사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 복 터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태양광도 복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중국산 차단은 다시 말해 비중국산 밸류체인의 가치 급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소재를 조달하는 OCI 홀딩스와 모듈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하나솔루션 자회사 하나큐셀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OCI 홀딩스는 전 세계 비중국 고승도 이제 폴리실리콘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공장은 친환경 수력 발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도 낮아 미국 규제로부터 자유롭고요. 하나솔루션은 미국 현지내 공장 덕분에 관세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국내 정책과 미국 정책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가 있어 수급의 안정성과 기업 가치 상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시면요. 그렇다면 미국 태양광 시장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일지 한번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25년 기준으로 연간 신규 설치량이 40에서 45기가와트 정도라고 합니다. 누적 설치 용량이 279기가와트를 돌파했고요. 향후 10년 내 연평균 44기가와트씩 증가해서 10년 뒤면 700기가와트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원화로 환산을 해보면 연간으로 130조에서 17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130조에서 170조 시장에서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또 계산을 해봤어요. 공시 자료를 보니까 북미 실리콘 기반 모듈 단일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모듈 및 셀을 만드는 하나솔루션은 약 20%의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고요. IRA나 AMPC 수혜를 본다면 연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까지의 추가 이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재를 담당하는 OCI 홀딩스는 공시 자료를 보면 연간 3.5만 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수 있고 캐파 증설을 하면 향후에 연간 7만 톤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 3.5만 톤의 폴리실리콘 수출이 가능하다면 1만 톤당 3기가와트의 패널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간 10기가와트의 패널 제조 원료를 수출한다고 치면요. 약 25% 정도의 시장 점유율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미국은 연간 40기가와트 수준의 태양광 발전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하나솔루션이 모듈이 8.6기가와트, OCI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원료가 10기가와트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 두 기업이 한 각각의 시장에서 20에서 한 30% 정도 사이에 그 미국 태양광 시장을 확보할 수 있구나라는 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OCI 홀딩스 조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OCI 홀딩스는 화학 소재,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도시개발 기타 사업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핵심은 화학 소재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하고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하고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한 23에서 30% 정도인데요. 미국의 폴리실리콘을 조달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에 있는 말레이시아 태양광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친환경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에서 미국 태양광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폴리실리콘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신재생 에너지는 미국, 유럽, 베트남 등으로 100% 다 수출을 합니다.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OCI 에너지 공장에서 현지 장기 공급 계약과 발전소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번에는 이제 폴리실리콘이 핵심이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의 원가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예전에는 이거 엑셀로 막 다 분해해서 브레이크다운 해갖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다트에서 싹 긁어가지고 재미나게 시키니까 폴리실리콘만 이렇게 또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실리콘 1kg당 제조 원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원재료인 메탈 실리콘이 kg당 2에서 한 2.1달러 정도 하고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전력이 1kg당 50에서 55kW가 소비돼서 kg당 한 2달러에서 2.2달러 정도. 그리고 기타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kg당 2.5에서 3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1kg을 제조 원가는 약 7달러에서 7.5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참고로 중국의 폴리실리콘은 1kg당 3.5에서 4.5달러입니다. 반밖에 안 합니다. 정말 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판매하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1kg당 한 20에서 22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중국산이 1kg당 한 6에서 8달러인데 중국산보다 한 2.8배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산 제재 없이는 너무 힘든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제조 원가 1kg당 7달러에서 7.5달러 수준이니까 마진은 1kg당 한 12.5에서 15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폴리실리콘 생각보다 많이 남겨먹는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시면요. 이제 그 OCI 홀딩스의 폴리실리콘 재고가 얼마 남아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1분기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밖에 못했어요. 아직 2분기께 안 나와서 1분기는 아직 이렇게 뉴스가 뜨기 전인데 그 당시에 한 2.1개월분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2.1개월분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2.1개월분은 많은 상황입니다. 재고가 좀 많은 축에 속하는 거고요. 그동안에 중국 기업이 저가 매수세 때문에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었고 한 이렇게 공급 과잉이 심화가 되는 경우에 한 2, 3개월치 재고가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은 이 재고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의 이제 폴리실리콘 재고는 4주에서 6주 정도, 공급 부족의 호황기에는 한 1, 2주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주문에서 출하 납품까지 한 2주에서 6주 정도가 소요되니까 지금 2.1개월에서 조금 더 짧아지면 회사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폴리실리콘 재고가 2개월치가 만약에 악성 재고라고 한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공장 가동률이 95%가 나올 수가 없겠죠. 뚝 떨어져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악성 재고가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에 의거해서 빨리빨리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게 판단이 되니까
경영진에서도 95%에서 한 100% 정도 풀가동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재무제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재무제표 보고 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25년의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재무제표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덕분에 26년 예상 영업이익은 3,544 흑자, 8.69%의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21년 바이든 정부 때요. OCI 홀딩스 영업이익률은요. 19%였고요. 22년에는 27%, 23년에는 20%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쭉쭉쭉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찍힌 적도 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각광을 받으면서 다시 과거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계속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26년 매출을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아직 2분기도 안 나왔고 3분기, 4분기도 나오기 전이어서 앞에 제가 추정했던 그 숫자들을 가지고 해봤는데요. 미국 태양광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 수입을 원천 봉쇄해줬습니다. 덕분에 OCI 홀딩스의 경쟁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그 계산했던 숫자들을 추론을 해보면요. 미국 태양광 시장의 연간 캐파가 40에서 45기가와트고요. 만약에 OCI 홀딩스가 여기서 한 10기가와트 정도를 가지고 온다면 시장 점유율이 한 25% 정도, 폴리실리콘 1kg당 마진이 한 12.5달러에서 15달러라면 26년 3분기에 한 1조 1,500억에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는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6년 연간으로 4.4조 정도 매출이 예상되는데 그 네이버 증권의 26년 컨센은 한 4조 정도로 매출액이 컨센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10% 정도 더 증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버거밸류입니다. 네, 버거로직이 이제 제미나이가 아주 보수적으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더 긍정적으로 해도 긍정적인 수준에서의 주가가 23만 원이 산출이 돼요. 근데 지금 주가가 26만 원입니다. 네, 지금 비싸다네요. 네, 그래서 OCI 홀딩스,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이제 복부장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눠봤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복부장님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복 레이션인데요. 이렇게 해도 PBR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부장님 혹시 코멘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것들은 다 반영이 돼 있고요. 반영이 돼 있고 결국은 OCI 홀딩스가 폴리실리콘을 미국 시장에 지금 저희가 뭐 하나 그 큐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쪽에서 그 태양광 수주를 했을 때 결국은 모든 폴리실리콘은 결국 OCI 홀딩스가 다 공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시장에서 지금 OCI 홀딩스 포함해서 총 3개의 기업이 딱 나눠서 이제 그 폴리실리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그 지금 아까 무역법에서 미니멈으로 잡아줬던 21불? 네, 그거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마진을 계산해서 지금 OCI 홀딩스가 벌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해봤더니 지금 저기처럼 실제로 그 지금 현재 3.5만 톤 체제에서 연 생산량이 3.5만 톤 체제에서 일단 베이스 가격이 35만 7천 원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 회장님께서 OCI 홀딩스 향후 10만 그 톤이죠. 기가와트. 기가와트 10만 기가와트까지 만들 거다라고 지금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최근 나온 기사에 저희는 7만 톤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10만 기가와트급으로 나는 할 거다. 네, 그래서 OCI 홀딩스를 그만큼 투자할 거다라고 OCI 홀딩스를 그만큼 투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얼마까지 올라갈까도 일단은 한번 뽑아봤는데 그때 이제 베이스가 한 72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로 일단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버거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저 차트 가지고 재미나이한테 야 이거 타당해라고 했더니 재미나이가 타당합니다라고 해서 저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3.5만 톤 기준에서 봤을 때 재미나이가 계산해 준 게 베어가 이제 17만 5천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쪽에 지금 보면 오른쪽에 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거의 17만 5천 원, 뭐 18만 원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잡힌 것 같고 그거 기준에서 봤을 때 실제 전고점 대비해서 조금 아래지만 어쨌거나 38만 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쪽에서 얘기했던 그 폴리실리콘, 네, 그 중국 금지한 조치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면 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밑에 보면 이제 10만 톤이 진짜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 저거를 뚫고 오히려 지금 저기서 말한 그 35만 7천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격이 결국은 밑바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건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산해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 40%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은 일단은 존재하지 않냐. 그 이번에 정책 발표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봐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펀더멘탈 얘기를 다 듣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보는 게 있죠. 이력서를 다 봤어요. 이 사람 이래, 이래 했고,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는 어쩌고 저쩌고. 근데 마지막으로 일단 면접 봐야 되잖아. 관상. 네. 네. 이 차트는 관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인감도. 네, 이 주봉 차트 보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일본 차트. 네, 제가 임감독님이랑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임감독의 차트 분석 1분이라서 아니, 월봉 연봉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합의가 안 된. 합의가 안 되는데 일단 버거 차트를 한번 먼저 보자고. 그러면 버거님이 먼저 한번 해봐요. 버거 차트는 없습니다. 버거 버거 차트는 없고 네, 합의가 안 된 임감독의 차트 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용이네. 그러니까 말을 하고 해야지 이거를 저작권 이거 위반이고 이거 다 그게 있는데 당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살짝 그런 방송 전에 귀띔을 해주던가 지금 갑자기 지금 임감독의 차트. 지금 5일선, 11선, 21선, 61선까지 지금 정배열 차트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차트가 지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매매를 할 때는 차트가 역배열로 들어간 거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이 본전에 오면은 팔고 싶거든요. 굳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내가 역배열에 들어가 있는 걸 가서 뭐 한 일주일 만에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그거는 별로 권하지 않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차트가 쫙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할 때 중요한 게 이 이동평균선이 모였을 때가 중요하거든요. 5일, 10일, 20일, 60일 이것들이 모였을 때 힘이 응축돼가지고 위로 튀든 거기 아래쪽으로 튀든 보통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모이고 있어요. 지금 모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제 끝난 어제 11%가 올랐는데 11% 올랐을 때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도 지금 터트리면서 올랐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괜찮습니다. 네. 이평선을 다 뚫어놨네. 네. 그래서 잠깐만 이거 주봉으로 잠깐만 볼게요. 제가 주봉은 아주 위에 이평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봉도 지금 이평 없어요? 네, 5주 2평, 10주 2평, 20주 2평까지 지금 종가 기준으로 뚫어놨거든요. 월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보면 월봉에서는 일단은 5개월 선에 지금 딱 막혀 있어요. 지금 저항에서 5개월 선에 막혀 있는데 지금 5개월 선을 깬 뒤에 그러네. 예, 지금 천천히 지금 돌리고 있는 차트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수 뽑고 싶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월봉을 안 가져왔잖아요. 네. 딱 월봉 보니까 네. 5개월 이평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5개월 이평이 저항으로. 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버거님이 OCI 홀딩스 들고 계시네 보니까.
없다고? 네, OCI 홀딩스 없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아, 그리고 저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다고 하시니까 그건 좋을 수도 있나? 뭐가 안 될 것 같다. 밸류를 계산해봤는데 이제 적정 밸류 일단 버그 밸류로는 아. 좀 비싸다고 네. 나왔었고 복구장에 한 밸류로는 포텐셜이 네, 네. 위로 남아 있고. 다음 주에 사야겠는데 안 갖고 계시죠? 이게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잠깐 말씀드리자. 잠시만요.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잠깐 어, 궁금한 거 있다고. 있는 사람. 아.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은 OCA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카펙스는 이미 다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TA도 시장에서 다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Q도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 매출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밸류가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되고 지금 딱 산정이 되는데 이 넥스트가 그럼 뭐가 있을 것이냐. 그 결국에는 누군가는 재료를 던져줘야 이걸 잡아먹고 기대감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건 피해에 대한 상승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이 그럼 붙는다 그러면 사실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붙는 거, 사실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지금 크게 보이는 건 사실 잘 없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재료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근데- 분석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 버거님 자료 보면서 이 버거님도 나중에 이 리서치, 이 주식 리서치로 오셔도 되겠다.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 OCI 홀딩스를 판단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 데이터를 다 찾아왔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켓 사이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보니까 미국 마켓 사이즈 130조에서 170조.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 차지할 수 있는데 거기서 또 20-30% 만약에 차지한다면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많은 자료에서 우리가 좀 핵심적인 거를 이제 좀 뽑아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뚱땡이님이 딱 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버거님 자료 보면서 사실 쭉 보면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또 매칭하는 거 짝짓기를 잘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반도체가 메모리가 원래 200조 시장이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가격도 오르고 해서 1200조, 1300조 메모리만. 한데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 시장의 태양광 사이즈가 앞으로 130조에서 170조 간다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즈랑 비슷하다고. 네, 비슷하고. 그러면 거기서 과점화돼 있을 때 지금은 미국의 정책 때문에 중국 배제시키고 근데 뭐 태양광 하는 나라가 없잖아. 그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 먹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눠 먹는 구조랑 좀 비슷하죠. 느낌이. 비슷하고 마켓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중국 배제시키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야 OCI 홀딩스 이거 시총 얼마지? 본 거야. 그러면 메모리 200조 시장일 때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였었고 하이닉스 시총이 얼마였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 이익이 어떻게 P와 Q가 불확실하지 않잖아요. 그죠? P와 Q는 불확실한데 이 큰 그림은 확실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이니까. 이 큰 그림은 확실한 상황에서 아까 200기가와트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정책으로 이 그림까지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다. 그렇죠? 확실한데 플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또 계산이 안 돼. 근데 플레이어가 어떻게 보면 그죠? 반도체랑 되게 비슷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이 과정도 되게 반도체랑 비슷해요. 그죠? 비슷하고. 우리는 또 반도체 강국이니까 좀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누가 삼성전자고 누가 하이닉스인지만 이제 찾으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두 개밖에 뭐, OCI 홀딩스하고 하나 큐셀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그것도.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에 팔 수 있는 기업. 아까 OCI랑 하나큐셀이라는 네. 근데 이게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랑 아예 영역이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OCI 홀딩스는 소재 뭐 폴리실리콘이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큐셀이 거의 독점처럼 맞습니다. 미국 시장을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갖다가 폴리실리콘으로 그걸 태양광 모듈화 시켜가지고 나중에 거기가 태양광
이 업체는 또 다르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제품 만드는 거라 보면 제품을 만들어서 뭐 거기 노트북도 있고 핸드폰도 그것까지 따지면 안 되고 반도체도 소재고 폴리실리콘도 소재의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대충 우리가 이 기업의 시총이 얼마 정도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지금 OCI 홀딩스 밑에 OCI도 있긴 하지만 시총 5조밖에 안 되네. 5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숫자 계산이 안 된대. 이 반도체랑 이렇게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고민은 이미 LTA가 다 맺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P가 과연 여기서 가능할까라는 사실 전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사실 들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걸 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계속 고민인 거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많이 이미 좀 시세는 이미 많이 줬던 거고 사실은 약간 털고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도 좀 보수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봐야 될지도 조금 고민입니다. 큰 그림이 워런 버핏이 얘기하셨던 10년을 들고 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1시간도 사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그림이 나쁘면 내가 단타로 먹고 나와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장기적인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러티브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러티브일 수 있는데 그 내러티브가 얼마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내러티브는 하면 안 되는데 정부 정책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정책만큼 확실한 내러티브는 없거든.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화면 속에 보이는 제 모습을 보니까 조기 축구 선수들 중에 축구를 너무 많이 하는 선수들이 보면 얼굴은 좀 까맣고 머리는 노랗고 이러잖아요. 이 조기 축구 선수 얼굴을 너무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아침에 축구하고 오셨죠? 네, 축구하고. 이 더위에.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OCI 홀딩스가 특히 이 재료에 굉장히 정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지난 4월에도 저도 OCI 홀딩스 되게 좋아하고 많이 애정했던 종목인데 그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테슬라에다가 스페이스X에다가 폴리실리콘을 공급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그때 주가가 거의 한 달 만에 2배가 갔었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 테슬라, 스페이스X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OCI 홀딩스에게는 계속 주가의 촉매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때 잠깐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네. 네. 그리고 네, 또 지금 좀 남았나요? 예. 끝났습니다. 저 이거 아까 버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 장표 앞에 보시면 21년, 22년, 23년에는 좋았다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러지고 그러면서 됐잖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꿔지지 않을까. 이번 중간 선거부터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태양열이 왜 중요하냐면 약간 ESS랑 태양열이랑 같이 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 SMR 자꾸 막 짓는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맞아요. 그게 지금 안정성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세트로 가니까 결국엔 얘가 AI 밸류체인의 어떤 전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뭐 버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가지고 계셨는데 너무 자료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거 주봉 차트를 보니까 컵 밑바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저는 안 들고 있는데 나 이거 조정 받으면 너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안 들고 계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장기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되겠어? 뭐 Q랑 뭐 P가 다 정해져 있고 뭐 이게 되겠어 할 때가 항상 보면 약간 그때가 주식을 살 수 있을 좋은 시기가 아닌가. 남들이 다 우르르 했다가 사실 지금 반도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무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거 장기로 막 끝까지 끌고 가도 괜찮겠다. 좀 그런 생각 5조밖에 안 돼. 그래서
눈이 좀 동그래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 제가 사실 요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22년, 23년.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건지, 왜냐하면 중요하죠. 미국은 민주당이 했다고 공화당이 했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정책, 미국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뭐 바이든 정부 했다가 공화당 정부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근데 22년도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27%까지 올랐던 거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바이든 정부여서 그랬던 게 아니라 21년 코로나의 공급망 부족 사태 때문에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가고 특히나 22년도에는 러우 전쟁 터지면서 유가 올라가고 다 소위 말하는 케미칼들이 다 올라갔을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버거님이 바이든 정부 때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는가. 아, 저도 똑같은 생각을 러우 전쟁 때문에 그때 배터리 주식이 날아갈 때니까 네. 아까 태양광이랑은 이 시장들은 약간 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폴리실리콘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전기를 엄청 먹어요. 폴리실리콘이 어차피 오래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폴리실리콘 만들 때 그렇죠. 왜냐면 뭐 이제 이 기억으로 우리나라가 왜 폴리시콘이 잘 돼? 우리가 세계에서 전기료가 제일 싸기 때문에 사실은 좋았는데 중국 때문에 다 자기 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을 얘기를 딱 하는 건 순간 이거는 뭐 한 번 움직였지 한 번 더 움직일 룸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배터리 쪽이 요즘 주가가 좋은 것도 전기차가 아니라 ESS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싹 봤을 때 미국이란 나라를 딱 보면 텍사스, 애리조나,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여기는 확실히 태양광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한번 갔다가 한번 빠졌잖아요. 사실은 반도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 올라가는 게 별로 왜냐면 보니까 수익률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올라간 게. 근데 이제 여튼 미국 정책이 갖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 보면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했었잖아요. 그때 하고 나서 생각보다 자기도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어쨌든 뭐 태양광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책 수혜는 좀 더 있을 거예요. 주가는 한 번 더 움직일 룸은 좀 한 번 정도 제가 말한 시총이 이제 오시아 홀딩스가 낮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로 물량이 나온 게 이제 소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생각하니까 딱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할 때는 느낌 비슷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할 때 작년 그 선거 그렇죠. 작년 4월 정도 있었을 그 기억으로는 네. 비슷하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하나솔루션 탑 20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틀 전에 PVC 담합조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려가지고 그게 뉴스에 났는데 주가는 아무 상관없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태양광이 진짜 세구나. 시장에서 그런 악재를 반영을 안 하고 아까 보여주셨던 그 찬란한 미래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얘가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이런 쪽이 이렇게 막 9월까지 막 와리가리 치다가 이제 지금 패를 섞는다. 그 제야의 고수들은 그래요. 조종에 주도주가 뭐가 될지 패를 섞으면서 그때 이제 딱 뽑힌다고 주도주가 딱 그 조종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이거 태양광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 그 탑밴드님이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계속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그 태양광이랑 지금 ESS랑 2차 전지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저희가 이제 그 2차 전지 전문가 여기 탑밴드님이 계시기 때문에 2차 전지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얘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뭐 포스코 퓨처엠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목요일 날 뭐 저녁 때 그런 뉴스가 나와서 NXT 시장에서 확 올랐다가 금요일 날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ESS가 중국에서 그 재료가 너무 싸고요. 걔네들 만드는 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너무 싸고 너무 잘 만들어요. 거기 분명히 무슨 그 도자기 굽는 장인처럼 그거를 몇 명 잘 만드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품질도 좋은데 싸. 얘네를 어떻게 따라가지 그러는데 미국은 점점 중국 제품의 원료를 못 쓰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받으면 이제 아마 에너지 솔루션도 그럴 거야. 니네 제품 안 만들 거야. 아무리 테슬라가 우겨도요. ESS 지금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팩을. 근데 중국이 원료가 들어갔어? 야 그럼 니네 안 사. 그래서 점점 비싸도 그냥 바뀔 텐데 그 원료를 어디서 사오는지
양극재 회사들이 어디서 사오는지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LNF랑 LG화학이랑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중에 지금 LFP를 수주를 받았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 있는지는 그건 개별 회사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뉴스로 올랐다가 그냥 빠졌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 진짜 진퉁이 나와서 걔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걔가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ESS에 관련돼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 여기 다른 분들이 찾으시는 것보다 제가 찾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수주받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원료단에서 중국 화요에서 엄청 싸게 팔아요. 그 LFP 그 양극재를요. 그래서 그것만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LFP에 들어가는 게 뭐 인산,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리튬. 그럼 이제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가 되게 중요해요. 리튬도 어디서 가져오냐? 보통 LFP라 그러면 리튬이 절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몰수로 계산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철은 어디서 가져오냐? 아마 미국에서 그걸 엄청 따질 거예요. 비싸도 우리는 사겠다. 그러면 이제 OCI, 제2의 OCI처럼 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되게 큰 기회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뭐 제가 2차 전지에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막 좋게 보진 않는데 냉정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버거님 자료를 보면서 되게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조정장에서 사실 괴롭잖아. 이게 올랐는데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개미 눈곱만큼 오른 거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이거 그러면 그 회사들마다 얘네 원료단에서 어디서 봤는지 그거를 좀 파면 그러면 그 중에 2차 전지의 진퉁이 뭔지. 저는 사실 패키지 회사는 좀 안 좋게 봐요. 패키지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높지도 않고요. AMPC 안 받으면 아마 적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럼 타벤드님은 그 2차 전지랑 지금 태양광이랑 같이 가고 있잖아요. 둘 네.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아니요, 둘 다 가야죠. 둘 다. 왜냐면 내가 둘 다 모르니까 둘 다 모르면 둘 다 해야죠. 둘 다. 그거 찝다가 하나 저기 만약에 삑살이 나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두 개를 하면 되지 뭐 내가 10원 있으면 5원씩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네, 바스켓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주가를 볼 때 네. 우리나라 지금 OCI 홀딩스가 태양광 관련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태양광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러네. 미국은 뭐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돌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안 돈다? 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래야 이게 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도체 조정 받는 동안 모건스탠리 쪽에서 계속 넥스트 다음 주도주 관련해서 계속 던졌거든요. 밑밥을 던졌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였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원래 지금 이 시장의 메인 소스는 맞아. 그리고 반도체가 꺾였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력일 거야. 라고 계속 밑밥을 던졌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예전에 저희들 전력주도 올랐었던 일렉트릭이라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솔직히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도 OCI 홀딩스 버거님하고 같이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의외로 AI 데이터 센터에 예전에는 원전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도 통계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의 60% 정도가 다 지금 태양광이랑 ESS 그렇죠. 발전으로 하는 걸로 다 픽스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다 전환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트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광이랑 가스 발전만 계속 태양광이란다. 원전하고 가스 발전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환경적인 문제들 막 이런 거 모라토리움도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해 상반기 하반기 되면서 데이터 센터 지연되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주정부에서 막 했던 그런 정책들도 그렇고 하면서 실제로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의 대부분이 이제 60% 정도가 다 태양광이랑 ESS로 다 돌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주도주가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들긴 들면서 아까 타벤드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둘 중에 뭐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조금 이제 더 선발대 같은 거 보내볼 만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 차트 마지막 하나 더.
그 지금 미국 대표 태양광 주는 퍼스트 솔라인데요. 퍼스트 솔라 이제 고점이 언제 나왔냐면 올해 6월 3일에 나왔어요. 지금 6월 3일에 나왔고 OCI 홀딩스의 고점은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5월 27일에 나왔어요. 거의 그리고 퍼스트 솔라가 지금 바닥에서 돌고 있는 모습이랑 OCI 홀딩스랑 돌고 있는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최근에 이번에 FCC 이번 주에 같이 발표되면서 그러니까 저 지금 아까 폴리실리콘 저거 발표하고 나서 FCC 그 광통신 관련해서도 제재를 했거든요. 그 안에 뭐가 또 숨어 있냐면 AI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중국 거 쓰지 마라 라고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ESS 2차 전지 ESS 2차 전지 쪽에 있는 ESS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폴리실리콘까지 합쳐가지고 싸그리 중국 것들을 다 지금 배제시키는 걸로 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빅테크에서 실제로 전력을 전부 다 60% 정도를 긁어 돌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중국 거 배제시켜야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저런 정책들을 계속 발표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찜찜한 게 있긴 해요. 외국인이 연초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를? 네, 기관이 최근 들어서 사긴 했는데 외국인이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도 32만 5천.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삼성 SDI가 2년 만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뭐 보조금 환급도 있겠지만 그래도 2천억 이상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배터리 주식들은 야금야금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고 있더라고요. 사고 있다. 예, 그거는 좀 차이예요. OCI랑. 예.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아무래도 저기 뭐라고 해야지? 왜 저희들 원재료랑 응용품이 있으면 같이 있는 응용품, 그러니까 응용하는 그 응용품들이 좀 더 많잖아요. 가공해서 만든 가공품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 외국인들도 근데 이제 뭐 약간 외국인들을 리베이징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아닐까 외국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롱펀드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박살난 종목들 보면서 박살났다고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SDI가 적자 폭에 계속 축소되면서 작년에 유상증자 한번 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보니까 배터리 주식들을 아주 세게 사지는 않는데 조금씩 사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거는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OCI가 외국인 살 줄 알았더니 팔았더라고 계속.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저점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둘 다. 예. 그 지금 정말 많은 의견들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탑엔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OCI 홀딩스를 좋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버거님이 안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버거님이 뭐 픽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 네. 맨 처음에 코덱스 200 얘기했을 때 또 코스피 5% 빠져.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셔도 되는데 또 미리 얘기하면 그걸 다 절망이었잖아. 그래서 제가 딘버스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실컷 우리가 3시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좀 희망을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번 주 급등 종목으로 코덱스 200 얘기하길 때 와. 이적이다, 이적이야. 마이너스 9.86%. 마이너스의 손이다. 전무님이 그러니까. 그 100억을 넣었다고 그러셨는데도 그거를 굳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약하던 코스닥은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버거님은 애널리스트 해도 될 것 같다고. 내가 절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 타는 대로 그냥. 아니 우리 업계에도 제가 보면 저분은 펀드 매니저는 아닌데 그냥 리서치 센터장이나 애널리스트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매니저 중에 아닌데 근데 하물며 그러니까 본인 계좌도 그거 직접 하지 마. 지금 다짐을 하고 다짐하고 있어요. 뭐 애들 것도 지금 대신 해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 올라오면
전문 찾아볼게요. 게스트 세션도 지금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시장 강세장 약세장 기준지표 후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고점 대비 20%가 빠지면 약세장으로 보고 저점 대비 20% 오르면 강세장으로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게스트 세션에서 탑엔드님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사실 7월 달에 6월 달 7월 달에 퀀트가 좀 안 좋으면서 아 이게 왜 빠졌을까? 내가 뭐 놓친 게 없을까? 그리고 전무님이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오전 모닝브리프 때 아 이거를 뭔가 좀 뭐 신저가 신고가 이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하는 건 어떠냐? 그리고 뭐 그 신부장님한테도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 수를 체크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체크는 못하고 일단 조 부장님이 그 어스에서 얘기하셨던 키움증권을 잠깐 얘기하셔서 주봉을 보니까 저는 딱 느낌이 왔고 그다음에 버거님하고 외인 현선물을 좀 보면 어떠냐.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버거님은 외인 현선물이 밑에를 찍고 뭔가 변화가 되면 시장이 뭐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가고 강세장이 되고 약세장이 되고 그걸 미리 반영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한 절반 정도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피 이 그 지수를 보시면 사실 외인 현선물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빨간색의 기울기가 양이거든요. 그 어젠가 최 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은 미분값을 잘 봐야 된다. 근데 현선물 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코스피의 어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기에는 좀 지표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전무님이 항상 키움증권이 어떤 시장의 지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키움증권의 주봉으로 보면 어떨까 이걸 같이 한번 고려하면은 이게 진짜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유심히 봤는데 만약에 내가 4월 달에 투자를 하거나 퀀트를 한다 그러면 지금 3월 말에 보시면 외국인 현선물이 플러스의 그 변화율이 저게 이제 하루짜리잖아요.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데 3월 달 말에 4월 달 시작하자마자 그 첫 주에 5주선을 타게 됩니다. 키움증권이. 그러면 이제 그때 매수를 늦게 해도 뭐 수익률은 줄어들겠지만 안전하게 플러스가 나겠죠. 그게 5주선을 거의 2주, 3주 연속으로 타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시장이 괜찮나 보다. 3월에 말에 들어가서 4월에 이제 그걸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정리하면 뭐 26.6%가 아니라 그보다 낮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 근데 희한하게 4월 동안 현선물이 플러스가 되다가 마지막쯤에 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5일선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키움증권 5일선 밑에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걔가 현선물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5월 달에는 초에도. 그러면 얘가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선물이 양의 방향 그러니까 변화율이 플러스고 키움증권 주봉 차트 5주 이평선에 들어갈 때만 매매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탈하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둘 다 해당돼야지 좀 안전하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5월 달에 퀀트 수익률은 안 하셨어요. 그냥 5월은 계절성으로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다른 주식 예를 들어서 성장주를 들고 있다. 모멘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참고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캔슬링 투자가 항상 전무님이 얘기하시는데 강세장에서만 하는 게 좋다. 약세장은 지양하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하면 우리가 좀 덜 깨지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게 사실 그냥 후행으로 안 거잖아요. 근데 좀 빨리 알았으면 그냥 5월 달이나 5월 말에 다 털어버리고 현금을 왕창 들고 있다가 외국인 현선물이 플러스가 되고 키움증권이 5주선을 타면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걸 막 먹는다고 막 계속 깨지고 마이너스 20% 30% 갑자기 막 7월 달에 막 어마어마한 그 진짜 막 블랙
블랙 투스데이인가요? 하여튼 뭐 블랙 먼데이죠. 그런 거를 좀 안 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되게 막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막 분이 나더라고요. 스쿼트 300개 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아니 몸에 새겨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안 잊어버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파스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무릎에 파스를 열심히 바르고 왔어요.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물론 큰 돈은 아니죠. 근데 너무 열받아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짝수회에는 버거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하셨는데, 짝수회에는 코스닥이나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래서 올해 백서는 저는 반성문을 열심히 쓸 것 같아요. 이건 잘못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월 달에도 현선물을 보시면 음으로 됐다가 얘가 기울기가 0이에요. 근데 이미 지금 키움증권은 5주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죠. 6월 달에 이미 퀀투가 마이너스 9.92%였거든요. 근데 5월 달에도 이미 기미가 안 좋았어요. 기미하여라. 근데 안 좋았던 거죠. 현선물은.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은 약간 얘기가 다른데 지금 7월 달 말에도 현선물은 마이너스예요. 중간에 플러스가 됐다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6월 달 말에 살짝 양봉이 되면서 꼬시려고 하고 있어요. 키움증권 5주선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7월 초에 바로 이탈을 합니다. 7월 첫째 주에 이탈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주봉 차트상 얘가 지금 다 이거 안 좋은, 이거 지금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안 좋은 차트로 역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된다. 6월 말에 그냥 낌새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좀 느꼈고요. 들어갔었더라도 이미 현선물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됐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8월 달에 어떻게 할 거냐는 약간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조 부장님이 그 어스에서 올리신 컨텐츠를 보면 24년에 거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7월은 투자를 안 해서 9월은 투자를 안 했었고요. 24년에 짝수회니까 연속 2번 마이너스가 퀀트가 나오면 그 다음 달에 퀀트를 시작하면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 1.86% 먹겠다고 이걸 굳이 들어가야 되나?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선선물은 플러스인데 키움증권은 5주선 2평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에 약보합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사실 손절 안 했어요. 7월 달에 굉장히 많은 손실이 나와서 이게 무슨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잡주가 아니고 시총도 엄청 큰데 그래서 저는 결국엔 나중에 올라올 거지만 이거를 자르는 게 맞나? 약간 원래 원칙은 잘라야 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를 손절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금을 복구하려면 7분의 10 수익률이 나야 돼요. 약 36%나 37%의 수익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손절을 하고 새로 사는 것보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회복되면 본전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내가 진짜 전문 투자자고 뭐 인감독님처럼 막 성장주 막 그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걸 잘한다고 하면 교체하는 게 맞는데 빨리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주식을 잘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빠른 주식을 찾을 시간도 없고 이게 막 시간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돼서 일단은 냅뒀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퀀트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든지 딸깍으로 돈을 벌죠.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뭐 딸깍. 어떻게 하면 딸까?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을 열심히 딸깍. 만들어서 딸깍? 딸깍으로. 딸깍. 그러니까 마우스 한번 마우스 누르면 클릭 딸까? 네, 딸깍.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9월 달에 연속 2번 마이너스가 나면 한 번은 쉬더라도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단기 반등이라 해서 플러스가 날 것 같은데요. 제가 8월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플러스예요. 근데 그게 뭐 많이 나면 좋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약보합이지 않을까? 데이터가 적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3년 정도밖에 안 하셔서 홀수회랑 짝수회랑 너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뚱땡이님이 이제 뭐 다른 지표는 없냐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은 그 다음 페이지에 만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카톡으로 뭘 보여주셨더라고요. 52주 신고가랑 52주 신저가 개수 이런 거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일간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종목이 몇 개냐, 그런 거를 좀 조합하면서 백테스트를 이번 3월부터 하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현금 비율까지 결정을 하면, 우리가 자꾸 막 주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100%로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레어님 발표도 그렇고 이 탑엔드님의 발표도 그렇고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고, 이전 주보다 나은 이번 주보다 나은 다음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실시간 댓글창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처음 별주부전을 시작했을 때 라이브 시간을 원래 1시간 반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3시간, 3시간 반 이런데, 이 지금 여기님께서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별주부전은 골프 치는 것처럼 16홀쯤 되면 이상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 느낌인 것 같다. 자꾸 이야기 나누고 싶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별주부전이 3시간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고정으로 와주고 계시죠. 소 박사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통화 공조와 투자 전략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